보통 여성의 경우에 폐경이 오면서 이제 골밀도가 떨어지고 골다공증이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 뭘 드실까요? 그렇죠. 칼슘제를 섭취하게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처방약을 받아서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깻잎에는 이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 중에 칼슘의 왕이라는 시금치보다도 무려 7배 정도나 많은 양이 들어 있고요. 우유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슘은 몸의 흡수율이 좀 낮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칼슘 영양제를 복용을 해도 효과가 약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깻잎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그런데 비타민 K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 K는 칼슘의 대사에 관여하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의 역할이 혈관 속에 있는 칼슘이 뼈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깻잎은 이렇게 드셔야 치매가 예방이 되고 뼈가 튼튼해집니다. 식탁 위에 명약이라는 깻잎, 우리가 고기 쌈 싸 먹을 때도 먹고 깻잎 찜으로도 먹고 그리고 깻잎 장아찌로도 먹고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들 드시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먹는 깻잎인데 외국에서는 아무도 먹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깻잎은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채소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깻잎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저희 어머니가 7순이 넘으셨는데 평생 그렇게 깻잎을 많이 드셨지만 깻잎이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깻잎의 8가지 효능과 세척, 그리고 보관법,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깻잎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서 혹시 치매 증상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런 걱정을 줄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깻잎의 첫 번째 효과가 치매 예방이기 때문입니다. 깻잎에는 치매 예방 효과뿐만이 아니라 항산화 작용, 항염증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로즈마린산 성분이 아주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로즈마린산은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되는 생화학적인 화합물인데 1958년 이탈리아 과학자가 허브 식물인 로즈마리에서 처음으로 발견을 해서 로즈마린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로즈마린산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깻잎에는 1g당 76mg의 로즈마린산이 들어있어서 로즈마리보다 약 7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이 로즈마린산은 뇌 속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데요. 이 아세틸콜린의 역할이 바로 뇌 속에서 뇌신경세포 간의 정보를 전달해주며 그래서 우리의 기억력, 인지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치매 환자는 이 아세틸콜린이 쉽게 분해되면서 치매 증상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깻잎 속의 로즈마린산이 이렇게 중요한 아세틸콜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풍부해서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뇌 노화를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깻잎에는 철분이 풍부한데요. 그래서 빈혈 예방에도 효과가 좋고 이는 뇌 산소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뇌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이 깻잎 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깻잎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보통 여성의 경우에 폐경이 오면서 이제 골밀도가 떨어지고 골다공증이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 뭘 드실까요? 그렇죠. 칼슘제를 섭취하게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처방약을 받아서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깻잎에는 이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 중에 칼슘의 왕이라는 시금치보다도 무려 7배 정도나 많은 양이 들어 있고요. 우유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슘은 몸의 흡수율이 좀 낮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칼슘 영양제를 복용을 해도 효과가 약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깻잎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그런데 비타민 K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 K는 칼슘의 대사에 관여하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의 역할이 혈관 속에 있는 칼슘이 뼈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깻잎은 다방면으로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효과죠. 자, 그리고 깻잎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항암작용입니다. 깻잎은 강력한 항암작용의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깻잎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들 때문인데요. 특히 루테올린, 퀘세틴 같은 성분들은 암세포가 증식 및 전이되는 것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자연스럽게 죽도록 하는 자멸 기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항염증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발현되는 것을 초기부터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임상 연구에서 특히 이 파이토케미컬들이 위암이랑 유방암에서 직접적으로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골류감에 있어서도 큰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요. 자, 이렇게 항암작용이 있는 깻잎 꼭 기억하시고 암 예방에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깻잎의 효능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깻잎에는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요즘에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는 성분일 텐데요. 루테인은 눈의 망막에 축적이 되는 항산화제로서 자외선에 의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한 루테인은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필수적입니다. 또 깻잎에는 이 루테인 말고도 베타카로틴도 풍부한데요.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로 눈의 점막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해주며 항산화 작용과 함께 눈의 피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깻잎이 눈의 노화 방지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깻잎의 효능은 바로 소화기능 촉진입니다. 깻잎 100g에는 식이섬유가 약 4g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이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촉진해주고 변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깻잎의 이런 효과는 음식물을 빨리빨리 움직이게 해서 음식물이 장에서 오래 머물지 않게 해주는데요.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되면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담적병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담적, 독소가 생기면서 전반적인 소화장애, 그다음에 팽만감, 복통 등이 유발이 되고 위장관의 순환을 저해하게 되는데요. 깻잎의 식이섬유들이 이 담적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깻잎의 효능은 강력한 항균 기능입니다. 여러분, 깻잎에는 그 특유의 향이 있죠. 이 특유의 향을 내는 것이 페릴알데하이드, 페릴케톤 등의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이 바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항균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깻잎에 많이 함유된 로즈마리산도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다양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깻잎의 효능은 면역력 강화와 조절입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깻잎에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줄 수가 있고요.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도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들은 백혈구의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루테올린과 이 퀘세틴 성분은 염증 매개체의 분비와 몸에서 히스타민이 방출되는 것을 억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면역계가 과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콧물, 재채기, 그리고 피부의 가려움 등의 이런 알러지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은 깻잎인데요. 깻잎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깻잎에는 다른 좋은 성분들과 함께 칼륨 또한 함유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이 깻잎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잉 섭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했죠. 바로 이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약으로 혈전 영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이 깻잎을 많이 드시게 되면 약의 효과가 약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가볍게 드시는 정도는 크게 무리가 없고 상관이 없지만 과량 드시는 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깻잎은 또 하나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잔류 농약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잔류 농약 수치가 깻잎, 상추, 부추 순으로 깻잎이 가장 많게 나왔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는데요. 깻잎 뒷면에 보시면 어떻죠? 까칠까칠한 잔털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이 잔털 때문에 농약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물질, 벌레 알 이런 것들이 잘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깻잎은 세척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세척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흐르는 물에만 그냥 씻으면 절대 안 되고요. 깻잎의 상한 부분이나 검게 변한 꼭지 부분은 반드시 잘라주시고 물에 푹 담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식초를 조금 넣고요. 한 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 후에 깻잎을 한 장씩 떼어내서 흐르는 물에다가 앞뒷면을 잘 씻어주시면 됩니다. 세척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깻잎은 또한 금방 검게 변하게 돼서 보관하기가 약간 어려운 채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 보관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낮은 온도에 약하고 보관할 때 수분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깨끗이 씻은 깻잎의 물기를 너무 탈탈 털지 마시고요. 혹시 탈탈 터셨으면 지퍼백 안에다가 물을 약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깻잎의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끔 밑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고인물에 이 깻잎의 꼭지가 살짝 잠기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게 돼서 금방 시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문짝에 세워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는데 냉장고의 안쪽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안쪽보다는 바깥쪽 문에 보관하시는 것이 깻잎을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깻잎은 먹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깻잎을 생으로 먹을 때도 좋지만 찜으로 먹을 때 영양소 흡수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면서도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깻잎찜 만드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이제 깻잎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양념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양념장에는 고춧가루 1스푼, 또 간장 1스푼, 그리고 물을 한 5스푼 정도를 넣어 주시는데요. 여기에 다시마 육수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설탕 1스푼, 매실청 1스푼, 그리고 들기름을 2스푼 정도 넣어 주시고요. 양파 반 개 정도를 잘 다진 다음에 양념장에 넣어 주시고 잘 섞어 주세요. 들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향도 좋을 뿐 아니라 들기름에는 항염증에 효과가 좋은 감마리놀른선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토피나 피부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깻잎과 들기름을 같이 조리하면 깻잎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이 깻잎찜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건데요. 전자레인지 용기에다가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잘 묻혀주시면 됩니다. 또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묻혀주시고 이렇게 겹겹이 깻잎을 잘 넣어주신 다음에 랩으로 덮어주시고 숨 구멍을 몇 개 퐁퐁 뚫어주세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놓고 한 2분 정도 돌려주시면 끝입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자, 두 번째 깻잎을 먹는 방법은 바로 깻잎 두부 계란전입니다. 아마 드셔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먼저 잘 씻은 깻잎을 채를 썰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두부를 반모 정도 면포에 걸러서 물기를 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란을 2개 정도 넣어서 소금을 해주셔서 간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체를 잘 섞은 다음에 반죽을 해서 이제 팬에다가 잘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같이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깻잎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치매 예방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깻잎에 로즈마린산이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었죠, 앞에서. 계란 노른자 속에 풍부한 콜린이 바로 이 아세틸콜린의 양을 증가시켜서 인지 능력 저하나 기억력 개선을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두부에는 비타민 D의 함량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두부 100g에는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 D의 양의 약 40배나 많은 비타민 D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깻잎에 풍부한 칼슘이 이 두부의 비타민 D와 만나서 흡수율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깻잎을 계란, 두부와 함께 복용하시면 치매 예방과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고 영양이 풍부한 깻잎 두부 계란전 꼭 한번 해 드셔보세요. 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여러분,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린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죠. 마늘 껍질을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 정도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은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건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서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서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죠. 마늘빵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가 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서 당뇨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게 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죠. 이뿐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서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가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에 30분 정도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는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나 높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이런 방법이 번거로우시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 건데요. 1인분을 할 때 마늘을 한 3, 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 효과뿐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나면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다 버리셨죠?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에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서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적으로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에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질을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성분이 되고요.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을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 차를 우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다가 소주를 반컵 정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을 약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있지만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이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체질이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도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돋보기를 빨리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도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또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해서 암을 예방하고 쌈 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서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 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 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든 마늘 장아찌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 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 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 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되겠죠.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합니다. 나중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키는 것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죠. 집에서 마늘 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에는 설탕을 넣지 마시고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는 음식이 되게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독소 또한 높아져서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만약에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서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서 5분 정도 데쳐주시면 되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여기에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시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가 있고요.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서 항산화 성분, 항암물질이 극대화가 돼서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줘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생기고요. 심장마비나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또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이렇게 해서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도 잡아줄 뿐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는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나거나 했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평소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도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마늘을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애호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칼륨은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애호박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고혈압약과 함께 칼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많이 낮아지거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애호박 섭취량을 적당히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항응고제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답니다. 길쭉하고 동글동글한 애호박, 살짝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요. 국에도 넣고 볶음으로도 또 나물로도 먹고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면 섭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채소인 애호박이죠. 애호박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식품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명절에 부쳐 먹는 애호박전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맛있는 애호박, 특히 노년층과 중년층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이고 많은 건강 이점을 가지고 있는 채소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호박의 모든 것 바로 알려드릴게요. 애호박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피부 미용 효과입니다. 애호박은 피부 미용에 뛰어난 효능을 가진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애호박에 풍부한 비타민 C와 A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피부 탄력과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또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애호박은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비타민 A는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한 애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탄력이 개선되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겠죠. 또한 애호박에 함유된 수분량이 높아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해지기 쉬운 중년 이후에는 수분 보충이 아주 중요한데 애호박을 먹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피부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려면 애호박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니 피부 생각하시면 애호박 꼭 드셔야겠죠.
애호박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체중 관리 효과입니다. 애호박은 저칼로리 음식으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는 거 아셨을까요? 애호박은 100g당 약 14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다이어트 중에도 아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애호박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식사를 자주 하거나 간식을 찾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애호박 드시는 걸로 그 습관을 대체하면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애호박은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데요. 이는 애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체내에서 지방의 축적을 방지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체중 관리가 걱정이셨던 중년과 노년층에게 애호박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애호박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혈당 조절입니다. 애호박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혹시 혈당 부하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혈당 부하는 탄수화물의 일부분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상승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낮은 혈당 부하를 가진 식품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애호박이 혈당 부하가 낮은 대표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애호박에 포함된 마그네슘과 식이섬유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마그네슘은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주게 되며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애호박은 또 섬유질이 많아 소화가 느리고 혈당 상승을 천천히 일으켜서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채소인데요. 이러한 특성 덕분에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층에서는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애호박을 자주 섭취하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번째 애호박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애호박이 노화를 방지한다니 참 놀랍지 않나요? 애호박은 노화 방지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애호박에는 몰리브덴이라는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몰리브덴은 인체에서 항산화작용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며 뼈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그리고 애호박에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C와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들이 프리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서 노화를 막아주는데 애호박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세포의 노화를 늦춰 피부나 조직의 건강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인데요. 애호박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이를 제거하기도 하고 또 애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비타민 C는 피부를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니 나이가 들수록 피부와 신체의 노화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애호박을 꾸준히 섭취해서 노화를 방지해 보세요. 애호박의 효능 다섯 번째는 해독작용입니다. 애호박이 해독작용까지 한다니 모르셨을 분들 많을 텐데요. 왜 애호박이 해독에 좋은 채소인지 알려드릴게요. 애호박은 체내 해독작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채소인데요. 애호박에 함유된 칼륨과 식이섬유는 체내에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칼륨은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여 부종을 줄이고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도움을 주죠. 위에서 얘기해드렸던 애호박에 들어있는 몰리브덴이라는 성분은 호박 종류인 단호박, 늙은 호박, 애호박 중에서 애호박에 가장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죽은 세포를 배출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독성 반응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또 애호박에 포함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은 간 기능을 돕고 몸속의 독소를 제거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몸에서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기가 쉬운데 애호박을 섭취함으로써 해독작용을 촉진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애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면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체내에 불필요한 물질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몸속에 해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꼭 애호박 챙겨 드셔야겠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몰리브덴이라는 성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애호박을 드실 때는 빠른 시간에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애호박은 건강에 좋은 효능이 많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영양이 배가 되고 효능에 궁합이 더욱 좋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음식들이 애호박과 영양 성분의 궁합이 좋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애호박과 돼지고기입니다. 애호박과 돼지고기는 궁합이 아주 좋은 음식이라는 거 아셨을까요?
돼지고기에는 단백질과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애호박은 돼지고기의 기름진 성분을 중화시켜주고 소화가 잘 되게 도와줍니다. 특히 돼지고기와 애호박을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을 예방하고 돼지고기의 기름기와 애호박의 수분이 잘 어우러져서 맛이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지는데요. 애호박에 포함된 비타민C와 A는 돼지고기에서 발견되는 비타민 B군과 함께 작용하여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돼지고기의 단백질과 애호박의 비타민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므로 이 두 가지는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 있죠. 조리 또한 볶음이나 찌개에 함께 넣고 요리하면 영양도 챙기고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한상의 짝꿍 그 두 번째는 바로 애호박과 참치입니다. 애호박과 참치는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음식인데요. 참치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서 애호박과 함께 섭취하면 건강한 식사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애호박은 참치의 고소한 맛과 잘 어울리며 함께 요리했을 때 상큼하고 담백한 맛이 나죠. 참치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 좋고 애호박은 체내 염증을 줄여주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서로 보완적인 효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애호박에 포함된 식이섬유가 참치의 지방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답니다. 조리할 때는 애호박과 참치에 좋아하는 양념을 넣어주고 볶아주어 애호박 참치볶음을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요. 밥에 넣어 덮밥처럼 먹으면 쉽고 빠르게 건강을 챙기면서도 맛을 즐기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애호박과 천생연분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애호박과 두부가 들어간 된장찌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애호박과 두부의 궁합도 매우 좋은데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영양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애호박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두부에 포함된 칼슘과 애호박의 칼륨이 서로 잘 어우러져서 뼈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두부는 지방이 적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애호박과 함께 먹으면 더욱 소화가 잘 되며 위장에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칼로리는 낮고 영양소는 풍부하여 다이어트에 만점이고 건강을 챙기기에도 좋은 조합이니 꼭 드셔야겠죠? 애호박은 건강에 매우 좋은 채소라는 거 이제 아셨을 거예요. 애호박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운 애호박, 찐 애호박, 국, 찌개 등 여러 가지 요리로 드시고 계신데요.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모든 음식들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또 누가 먹느냐에 따라 몸에 약이 될 수도 또는 독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잘 알고 드셔야 하는 거고요. 애호박 섭취 시에 주의할 점들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애호박 섭취 시 주의할 점 첫 번째는 바로 과도한 섭취로 인한 소화불량 유발입니다. 애호박은 수분 함량이 높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인데요. 애호박은 대체로 안전한 식품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배탈이 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애호박을 많이 먹을 경우에는 장에서 가스를 발생시키거나 배가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애호박은 적당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약한 분들이나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애호박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하루 한두 개 정도로 섭취하면 좋고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애호박 드실 때 주의하실 것 두 번째는 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애호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칼륨은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애호박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고혈압약과 함께 칼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많이 낮아지거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애호박 섭취량을 적당히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항응고제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답니다. 혹시 식자재 마트에서 주키니 호박이라고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마트에 애호박을 사러 갔다가 주키니 호박이라는 게 있길래 새로 개발한 품종인가 궁금했는데요. 인터넷에서 애호박을 구매하려고 검색해보면 주키니라는 애호박을 쉽게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이 둘의 차이를 아는 분이 계실까요? 그냥 색깔이 조금 짙은 서양 애호박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그냥 모양새만 다른 게 아니라 식감, 영양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 둘의 차이점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애호박은 주로 한국, 중국, 일본에서 재배가 되는데요. 우리가 자주 먹는 애호박은 보통 짙은 초록색을 띠고 있고 길이가 주키니에 비해서 약간 짧고 굵은 편입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조금 더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죠.
이 애호박은 맛이 주키니 호박에 비해서 부드럽고 달콤하며 속이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 나는데요. 특히 한국 요리에 자주 사용되며 부드럽게 잘 익혀지고 국물 요리나 찌개 등에 자주 활용이 되죠. 반면에 주키니는 주로 유럽이나 북미에서 자주 재배가 되는데요. 주키니는 주로 밝은 녹색이나 황녹색을 띠며 길이가 길고 비교적 가늘고 직선적인 형태를 가지며 표면은 약간 거칠고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일부는 황색을 띠기도 합니다. 마트에서 애호박과 주키니 호박 둘 다 있을 때 어느 걸 고르면 좋은지 궁금하실까요? 주키니와 애호박은 둘 다 영양가가 풍부하지만 주키니는 애호박에 비해 칼로리가 더 낮고 비타민C와 비타민 K의 함량이 더 높은데요. 애호박은 비타민 A와 엽산의 함량이 주키니보다 높아서 본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영양소에 따라서 정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영양뿐만 아니라 그 둘의 식감 또한 다른데요. 주키니는 애호박보다 약간 더 아삭하고 물기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키니는 그릴에 구워서 먹거나 샐러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애호박보다 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볶음 요리에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맛은 애호박보다는 조금 덜 달고 가벼운 맛이 특징이고요. 이제 둘의 차이점 확실하게 아시겠죠? 현대인들에게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당뇨죠. 당뇨는 한번 걸리게 되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오미자가 당뇨 예방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미자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이는 아까 알려드렸던 오미자에 포함된 쉬잔드린이라는 성분과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오미자는 달콤하면서도 신맛이 나고 약간은 쓴맛과 짠맛까지 느껴지는 아주 신비로운 열매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 오미자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여름에 오미자차를 많이 즐기지만 사실 그 효능은 생소한데요. 이 오미자가 우리 몸에 큰 도움을 준다는데 이 열매가 어떤 효능이 있고 또 어떤 음식과 잘 어울리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미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온 열매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맛,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렇게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불립니다. 주로 산속 깊은 곳에서 자라는 덩굴 식물의 열매로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수확을 하죠. 오미자의 많은 효능 중에 가장 유명한 건 기관지에 좋다는 건데요. 오미자가 어떻게 우리의 기관지를 보호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요즘 미세먼지나 환절기에 건조한 날씨 때문에 기관지가 불편한 분들이 많죠. 기침이 자주 나고 목이 따갑거나 가래가 끓는 느낌이 드시면 기관지가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럴 때 오미자가 효과가 좋다는 거 알고 있으실까요? 오미자에는 쉬잔드린과 오미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쉬잔드린은 주로 기침 억제와 거담작용을 통해서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거담작용이란 기관지 내의 가래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기침 반사를 억제해서 과도한 기침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만성적인 기침을 갖고 있거나 기관지염과 관련된 기침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 이 성분들은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죠. 또한 오미자는 기관지 확장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요. 기관지가 좁아지면 숨쉬기가 답답하고 가래가 쉽게 끼게 되는데 오미자가 이 기관지를 확장해주면서 원활한 호흡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인 것이죠. 특히 가래가 끈적하고 잘 나오지 않을 때 오미자차를 따뜻하게 마셔주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지 건강을 지켜주는 오미자 정말 대단하죠. 오미자의 놀라운 효능 2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당뇨죠. 당뇨는 한번 걸리게 되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오미자가 당뇨 예방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미자는 혈당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이는 아까 알려드렸던 오미자에 포함된 쉬잔드린이라는 성분과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오미자는 췌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오미자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거 아셨나요? 항산화 물질은 췌장을 포함한 신체 조직들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췌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생성하는 중요한 기관이죠. 오미자가 췌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오미자가 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오미자는 체내에서 혈당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우리가 밥 먹고 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당이 천천히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혈당이 높거나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미자를 꾸준히 섭취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미자의 놀라운 건강 효과 세 번째는 콩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오미자가 신장 건강에 좋다니 참 놀랍죠. 콩팥, 즉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의 수분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신장 건강을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거 다 아시죠?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신장의 기능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재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방에서도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몸이 자주 붓거나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증상에 오미자를 처방하곤 했는데요. 오미자는 신장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신장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미자에는 고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오미자의 고미신 ABN 성분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신장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의 염증을 억제하면 단백뇨와 같은 증상이 완화될 수가 있고요. 또한 오미자는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신장이 원활하게 노폐물을 배출하도록 도와주니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오미자는 체내의 수분 밸런스를 조절하는 데 좋은데요. 몸이 자주 붓는다면 오미자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몸속에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수분이 정체되면서 부종이 생길 수가 있죠. 오미자는 이 같은 부종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신장 건강을 위해서 오미자 꼭 드셔야겠죠. 오미자의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을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나 다른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면역력 강화에 오미자가 좋은 작용을 해주는데요. 오미자에는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 등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특히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오미자의 항염증 작용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면역력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죠. 또한 오미자는 우리 몸의 백혈구 수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아셨을까요? 백혈구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세포인데요. 오미자를 섭취하면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감염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미자의 놀라운 건강 효과 다섯 번째는 피로회복입니다. 우리 몸이 피곤할 때 단순히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특히 중년과 노년층이 되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이 더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개운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데요. 오미자가 철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 아셨을까요? 철분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철분이 충분하면 혈액 내 산소 운반 능력이 향상이 돼서 혈액순환도 원활해질 수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피로가 덜 쌓이게 되고 특히 오미자는 간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서 피로로 인해서 몸이 무거운 분들에게 더욱 유익한 식품이 됩니다. 또 오미자에는 고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장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피로 물질을 빠르게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작용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 거 다들 아시죠? 오미자가 간 기능을 도와주면서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오미자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되는데 오미자가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피로를 완화하는 작용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에 이점이 있는 오미자를 드실 때 생으로 드시는 분들은 잘 없을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섭취해야 몸에 200% 득이 되는지 오미자 섭취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미자를 가장 쉽게 섭취하는 방법은 찬물에 우려서 마시는 겁니다. 오미자를 뜨거운 물에 넣고 끓이면 끓일수록 쓴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오미자를 우릴 때는 보통 찬물에 우려내는데요. 따뜻한 물에 우려내셔도 되지만 너무 쓴맛이 강해질 때는 기호에 따라 꿀이나 스테비아를 넣어서 맛을 조절하면 됩니다. 따뜻한 오미자차도 좋지만 냉침으로 천천히 우려내면 색도 더욱 예쁘고 맛도 깔끔한데요.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좋은 오미자 냉침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간단한데요. 말린 오미자 30g, 물 500ml, 꿀 또는 레몬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말린 오미자는 한번 가볍게 헹궈서 불순물을 제거해 준 뒤에 깨끗한 물 500ml에 오미자를 넣고 냉장고에서 12시간 이상 우려주는 겁니다. 참 쉽죠? 시간이 지나면 붉은빛을 띠면서 오미자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이 우러나오는데요. 원하는 농도에 따라서 더 오래 우려내셔도 됩니다. 여기에 단맛이 필요하면 꿀을 넣거나 상큼한 맛을 더하고 싶으면 레몬을 띄워서 드셔보시면 됩니다. 맛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든 오미자 냉침차는 여름철에 얼음을 넣어서 마시면 더운 날씨에 지친 몸을 개운하게 해주니까 여름철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미자는 강한 신맛이 있어서 단맛이 나는 음식과 잘 어울리는데요.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상큼하고 달콤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오미자 요구르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간단한데요. 말린 오미자 10g, 물 150ml, 플레인 요구르트 1컵, 꿀 또는 올리고당 한두 큰술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먼저 말린 오미자를 물 150ml에 넣고 냉장고에서 12시간 이상 충분히 우려주시고요. 이때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에 우려야 영양 성분이 더 잘 추출이 됩니다. 이렇게 냉침으로 우려낸 오미자는 체에 걸른 다음에 즙만 따로 준비해 주시고요. 플레인 요구르트 1컵에 오미자 냉침 액기스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신맛이 좀 강하면 꿀이나 올리고당을 한두 큰술 넣어서 맛을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새콤달콤한 오미자 요구르트가 완성이 됩니다. 아침에 가볍게 먹거나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피로 회복에도 좋으니 꼭 한번 해드셔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오미자 청인데요. 오미자 청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쉽게 차로 만들어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을 이용해서 다양한 음식에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오미자청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말린 오미자 400g 혹은 생 오미자 500g, 설탕 또는 비정제 설탕 500g 또는 꿀 400g 유리병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말린 오미자일 경우에는 오미자를 깨끗이 씻은 다음 물에 30분 정도 불려준 뒤에 체에 받쳐서 물기를 제거하고 유리병에 오미자를 담아주세요. 생 오미자는 잘 세척한 다음에 바로 유리병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오미자와 설탕 또는 꿀을 넣어서 충분히 잘 섞어주시고요. 그 다음 뚜껑을 닫은 다음 상온에서 2-3일 정도 숙성시키고 냉장고에서 2주 이상 보관하면 오미자 청이 완성이 됩니다. 오미자 청은 물에 타서 차로 마셔도 좋고 탄산수에 넣으면 에이드처럼 즐겨도 아주 맛있죠. 또한 오미자 청과 레몬즙을 활용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 활용 방법도 많으니까 한번 집에서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몸에 좋은 오미자도 과하게 드시면 안 좋을 수가 있는데요. 오미자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성분을 소량이지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혈압약이나 혈액응고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오미자를 다량으로 드시게 되면 약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